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유물이 범주화를 거쳐 특정 시점에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대개 동시대 사람들의 동기를 보여준다. 한국계 콜롬비아 작가 갈라포라스 김은 유물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물은 지금의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소중한 증거죠. 또 유물에 담긴 문화와 가치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의 동기, 그 시대의 시대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조선시대 장신구, 향랑, 선주, 부채, 뒷꽂이, 신발, 유물의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북문화회 보물창고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물은 앞선 세대가 후배에게 남긴 물건을 말하잖아요. 이 유물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이 있어요. 네. 이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거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먼 미래에 스마트폰조차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왔을 때 네. 미래인들은 휴대전화로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실제로 개인정보를 엿보라는 건 아닙니다. 네. 흔히 집, 건물, 땅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예. 여기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 인간의 흔적이 물씬 남겨있는 물건, 이 전부를 유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유물은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인간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잔존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대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유물은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흔히 유물하면 빗살무늬 토기, 네. 무기, 장신구, 고문서와 같은 유물을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유물의 분류에서 가장 큰 것은 예. 인공유물과 자연유물로 분류됩니다. 조개껍질이나 동식물들의 잔존물 같은 것은 예.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거 인간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아요. 그럼 동물뼈는 뭘가 될까요? 동물뼈? 동물뼈는 자연인 것 같기도 하고. 만든 네. 어떻게 보면 동물뼈로 만든 바늘이나 무기는 인공유물과 자연유물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것을 세분화하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네.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문양이 있는지를 이렇게 봐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 이게 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유물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게 됩니다. 예.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알 수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스의 한 토기와 몇천 년의 이집트의 그 고대 기술 이런 것은 고대 미술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돌, 이걸 뗀석기라고 하는데요. 예. 인류의 역사를 확 바꾸게 된 것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도구의 사용이라는 것이죠. 예. 유물은 사용하던 시기에 기억을 담고 있는데 박물관은 그것을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많은 소식, 많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람객들은 유물을 보고 꿈을 꿉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부여박물관에서 꼿꼿이 서 있는 금동 대학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유물을 보고 많은 꿈을 꾸었을까요? 맞아요. 네. 와, 꿈을 꾸게 만드는 게 바로 유물이다. 네네. 후대 사람들을 꿈꾸게 하는 이 유물의 숨겨진 이야기, 흥미진진한 주제인데, 자, 오늘은 어떤 유물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장신구입니다. 예. 저희가 2023년 우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네. K 헤리테이지 그리고 한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음. 한복의 기원과 변천사, 어. 네, 조선시대 남녀의 복식과 장신구, 예. 현대의 한복 트렌드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 공간 저도 가봤습니다. 네네. 네. 전시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 영상 작업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달의 문화자료에는 짧은 영상 4편을 제작했었습니다. 예. 이때 등장하는 유물과 함께 추가로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조선시대 장신구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어떤 장신구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그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유물은 향낭입니다. 향낭. 네네. 향낭은 향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음. 향은 용도에 따라 배합 재료가 다른데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와 같이 여러 종류의 향과 약재를 합쳐서 종이에 싼 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네. 향을 넣는 주머니 향낭 이름이 참 예쁘네요. 네. 이 향낭은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송나라 사신 서긍이 예.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이 책의 귀부인 편에 음. 향 주머니가 많을수록 부귀한 집안으로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허. 어떻게 보면 이는 향낭의 최초 기록입니다. 그렇죠. 네네. 향낭의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이 향낭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을까요? 향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약재를 넣어서 급체할 때 음. 물에 달여 먹는 약의 용도로도 사용되었고 예.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넣어 방충의 효과를 얻는 용도도 있는데요. 예. 나들이 갈 때는 뱀이나 음. 벌레의 침입을 막는 용도로도 사용했고 예. 향낭이 놀이개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는데요. 호호. 조선시대엔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수향낭 비단에 자수를 넣고 솜을 넣어 만든 장신구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장신구로 발전한 이 향낭의 종류도 있을까요? 네네. 향낭은 크게 수향낭과 사향낭으로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향낭, 사향낭. 네네. 수향낭은 자수를 넣고 솜을 넣은 다음에 예. 향을 넣어 만들었는데요. 네. 다채롭고 호화로운 장신구입니다. 허허. 또 금은 보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예. 서민층에 많이 발달했고요. 음. 부귀, 장수를 누리면서 아들을 많이 낳아 자손이 번창하기를 담는 염원의 특징도 담겨 있고요. 어허. 반면 사향낭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예. 소형 주머니로 별 장식 없이 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뭐 약간 액세서리 느낌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이 향낭이 후대에 그렇다면 전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민족엔 향과 관한 얘기가 예.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출발했습니다. 오호. 고대 제천의식에서 향을 사용하였고 네네. 삼국시대에도 향에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향을 좋아하는 관습은 향수와 향료의 제조 발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항 이후에는 근대 향수가 들어왔음에도 네네. 우리는 그 자연향에 오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60년대까지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향기라는 것은 추억을 간직하는 물건입니다. 맞아요. 최근의 향수와 방향제 등 이런 향과 관련된 제품이 인기가 많은데 아름다운 추억과 우리 조상들의 문화인 향낭을 더욱더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장신구. 이번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만나볼 텐데 어떤 유물을 들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선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추. 네네. 선추는 이게 부채나 이게 고리 같은 장식에 예. 다는 장식품인데요. 부채 선자를 쓰는군요. 맞습니다. 예. 선초라고도 하고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부채 고리에 달린 그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게 그게 이제 선추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이름이 맞습니다. 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추는 그럼 누가 주로 사용했을까요? 왠지 그 시대에 좀 유지들, 네. 좀 뭐 계급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아주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선추는 조선시대 전기에는 상류층에서 남성들이 주요 사용했는데 예.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이 풍류와 멋을 즐기는 사치품으로 아, 남성들의 대표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다만
신분이 높은 사대부 남성들은 예. 금은 비취, 나무, 뿔 이런 것들의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예. 선추를 제작하면서 신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허허. 예. 과시용으로 쓰이기도 한 선추. 그러면 이 선추는 그냥 부채 장식으로만의 용도로밖에 쓰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선추는 형태가 다양하고 부채의 형태와 소유자의 취미에 맞추어서 장식하여야 되는데요. 네네. 단순한 부채 장식이었던 선추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예. 향이나 침, 약, 나침판, 음. 이쑤시개, 귀이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조선 후기 선추의 용도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선추에 담긴 그 시대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선추와 그 관련된 이야기는 조선 정조 때 영의정을 지낸 최재공 초상화 중에서 네. 관총에서 평소 일할 때 입는 근무복인 시복 차림의 최재공 초상 시복본이 있습니다. 오. 예. 궁중화가 이명기가 그린 이 그림에는 네. 최재공이 연분홍, 옥색, 안감이 비치는 화사한 옷차림으로 어허. 양손에 부채를 들고 파랑색 테를 두른 화려한 문양의 화문석 위에 딱 앉아 있습니다. 멋있었겠다. 예. 이 최재공이 직접 쓴 자찬문에는 네. 선시구는 향역구는 이라는 어귀가 있는데 이 부채의 임금의 은혜, 향서추 또한 임금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허. 이 커다란 선추가 달린 부채는 정조의 하사품입니다. 와. 대대손손 전해질 초성화를 그려서 예. 임금의 각별한 은총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호. 네. 오. 현대에 이르러 당시에 사용했던 부채는 다 사라졌습니다. 부채는 너무 이제 오래돼서 부식되고 사라졌지만 그렇죠. 초상화에 달려있던 선추는 지금부터 2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 후손들에 의해서 잘 보존되고 지금은 수원 화성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고장 그 전주도 사실 부채 고장이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조선시대 이 부채는 어떻게 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의 부채, 네. 예, 정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부채에 달려있는 선추 하면 부채도 빠질 수 없고, 맞습니다. 네, 부채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의 부와 어허. 가늘게 쪼개서 대우리를 만드는 뜻하는 것을 채를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 남성들에게 있어서 부채는 갓근, 귀걸이와 함께 가장 사랑받던 장신구입니다. 아하. 예. 사대부 남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치품이고 허허. 지금으로 말하면 패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좀 멋있잖아요. 네, 이게 네. 대하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면 멋있어요. 네. 이건 이제 부채는 대개의 경우가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날에 부채를 주로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고 임금과 신하 관계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정도 최고의 장신구였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자, 부채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이 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주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렇죠. 부채의 용도가 굉장히 많은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출할 때 얼굴을 가리거나 또한 풍류를 즐길 때 예. 시와나 시를 쓰고 마음을 정할 때 음흠.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딱 그 부채에 뭔가가 담겨 있고요. 허허. 또 시를 쓰고 그걸 가지고 정표로 또 주고받았습니다. 예. 누군가가 부르거나 지시를 할 때에는 그때도 사용이 되었고요. 어허.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우산이나 양산과 같은 용도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네. 활용됐네요. 이 밖에도 부채질을 통해서 수신호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허. 예.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심기가 불편함을 표현할 때에는 예. 부채를 접었다 폈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세상에. 예. 와. 그러면 상대방이 저 양반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네. 않고. 네. 또 이렇게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지나갈 때에는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보통의 경우는 다 절을 해야 합니다. 예.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채로 살짝 자기 얼굴을 가려 예. 백성들이 절을 하지 않도록 했던 그런 미덕도 있습니다. 매너도 네. 있었네요. 네, 야. 네, 그렇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의 쓰임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럼 부채는 언제부터 사용이 됐을까요? 우리가 이 과거의 선사시대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예. 아주 옛날 원시인들은 부채를 사용했다면 아마 뭘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 아마도 네.
나뭇잎이 되지 맞네, 않았을까라고 맞네. 생각합니다. 그렇네. 네, 네. 부채는 중국의 순임금이 사용했다는 후대 기록이 있습니다. 예. 고려사에는 견훤이 음. 고려 태조에게 공작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 부채는 교역 물품으로 몽골, 음. 일본 이렇게 진출을 해서 많이 전달이 되었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접는 부채 우리가 여기 많이 사용하던 접는 부채는 오히려 일본에서 시작돼서 다시 예. 한국과 중국으로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허허. 네네. 부채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풍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아마도 부채에 그림을 넣는 풍속은 언제 시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 고종 19년 4월에 원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화입선을 보낸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 조선 후기 유득경의 경도 잡지에서 단호에 부채를 나눠줄 때 부채면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부채에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부채가 기념물이 되는 겁니다. 현대에는 하나의 미술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장인이 만든 건 엄청 비싸요. 네,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장신구 향랑 선추 부채는 주로 남성들이 사용한 장신구들인데 사실 장신구 하면 여성이 또 먼저 떠오르거든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장신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여성들이 주요 많이 사용했던 장신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서 뒷꽂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꽂이. 네, 뒷꽂이면 뭐 뒤에 뭐 이렇게 꽂는 뭐 그런 건가요? 아, 예, 예. 머리에 꽂는 뭐 장신구 이런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뒷꽂이는 쪽진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로서 네. 이외에 또 다른 장식품들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 머리를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면서 예. 실용적인 부분, 머리가 좀 튀어나오거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땐 거기를 이제 꽂아서 머리를 예. 단정하기도 해주고요. 예. 이에 반해서 또 그 실용적인 부분으로 귀이개, 음. 비치개 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뒷꽂이도 있습니다. 머리를 장식하는 뒷꽂이는 그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을까요? 삼국사기에서 차라는 비녀 형태의 장신구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예. 이외에도 백제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뒷꽂이나 예. 고려시대 청동제 뒷꽂이 유물 등을 통해서 음.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뒷꽂이도 그렇다면 뭐 장신구니까 그 종류가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일반적인 그 뒷꽂이는 과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판. 예. 장식으로는 국화 장식이나 연꽃봉오리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예뻤겠다. 예. 이외에도 매화나 화접 등으로 장식되어 있고 귀개나 비치개 등은 실용적인 용도 뒷꽂이로 만들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네. 특히 귀개는 귀지를 파내는 도구로 장식화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비치개는 머리를 장식하고 가르마를 탈 때 사용하던 것으로 뒷꽂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실용적인 용도의 뒷꽂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실용적인 것이 아닌 장식 용도의 뒷꽂이도 따로 있었을까요? 예. 뒷꽂이는 실용 용도 이외에 문양을 통해서 소망을 담는 소망을 확 담아서 장식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어허. 국과 연꽃봉오리, 매화, 화접 등으로 장식하고 있는데요. 예. 연꽃봉오리를 본떠서 만든 연봉 모양은 연꽃의 청결과 순결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렇구나. 화접이라고 하는 꽃과 나비가 담겨 있는 화접에는 예. 나비의 그런 화려함과 아름답고 여성적인 느낌, 이것은 부부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장식용 뒷꽂이는 주로 산호나 비취, 칠보, 파란, 진주 등의 보석과 어패리 등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뒷꽂이도 그렇고요. 그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머리에 다양한 장식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혹시 그 머리카락과 관련된 장신구도 있을까요? 예. 박물관 그 소장품에 보면은 첩지라는 게 있습니다. 첩지. 예. 첩지를 설명하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얹었던 가채이죠. 예. 첩지는 그 가채의 유행을 금지하고 나서 그 후에 등장한 장신구입니다. 그 왜 그 사극에 나오면 그 막 네. 꽈배기로 막 꽈서 큰 맞습니다. 머리 이렇게 만든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 이게 뭐 가채는 당시 뭐 궁궐에 있던 여인들에 의해서 많이 유행이 되었는데요. 예. 대비나 왕후, 세자빈, 궁녀 또 기생 가릴 것 없이 전부 착용했던 장신구예요. 어허. 예, 궁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궁녀와 기생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네. 네네. 근데 왜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그 가채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거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더워서 약간 좀 땀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건 아마도 가채는 예.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유교 사유였던 조선시대에서 얼마 허락되지 않는 장신구였어요. 가채를 더 높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예. 온갖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조선시대 여성들이 미의 기준에 있어서 머리카락은 빠질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얼마나 풍성하고 윤이 나는가 이 역시 포함되었죠. 어허. 이렇게 여인들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가채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이 점점 굉장히 높게 치솟게 되었는데요. 예.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음. 더 높고 화려한 가채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여성들의 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 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극을 보면 이 가채 무게가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 더 높고 화려하게 만든 가채라면 무게가 진짜 어느 정도 나갔을지 좀 상상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은 점점 큰 가채를 선호하게 되다 보니까 무게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릅니다. 아니, 목 질환 네. 생겼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 네. 얼굴을 숙이고 다시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는 것이죠. 세상에나. 그러다 보니까 네. 조선 21대 왕인 영조는 이 소식을 듣고 가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가채 금지령 정말 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채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무엇으로 이제 가채를 대신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가채 금지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첩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네. 첩지는 가채 대신 아래로 쪽머리를 하고 예. 가르마에 첩지를 얹어가지고 치장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일단 무게도 가볍고 네네. 단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채는 크고 무거운 머리에 꽂는 비녀, 뒷꽂이 어허. 등을 꽂아 신분을 나타냈다면 예. 남성들의 장신구인 선추처럼 조선 후기로 갈수록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런데 착용하기 쉬운 첩지로 대체되면서 예. 그 대신에 문양이 화려해집니다. 이 가운데 가르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딱 얹고 약간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첩지는. 네네. 그거 참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비쌀수록 이제 아무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신분을 과시용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조선시대 장신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유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유물은 신발입니다. 예. 과거의 선조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집신 아닌가요? 집신만 생각하시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제가 이렇게 예. 부족합니다. 네. 자, 지금과는 뭐 확실하게 다른 재료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당나라의 재상 두가 편찬한 통전에 동의조 내용에 보면은 네. 부여와 마안에서는 집신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예. 고구려 무용총 접객도에는 그림 속의 인물들이 신발을 착용한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국가가 등장하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신발을 이제 신게 된 건가 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발은 목이 긴 화와 목이 짧은 리로 나누게 됩니다. 네네. 삼국시대 귀족층은 주로 리를 신었고 통일신라 때는 화와 리가 병행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 초로 와서는 리를 주로 신다가 고려 다시 말에는 화를 많이 신었고 예. 조선은 리를 대중적으로 착용하고 화는 상류층에서만 신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목이 긴 신발은 화, 목이 짧은 신발은 리. 네네네. 네. 시대마다 유행하는 신발의 종류도 달랐고, 그럼 이 밖에 어떤 종류의 신발이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일상용이 아닌 장례 때 신는 신발, 의례용으로 사용된 신발도 존재했는데요. 네네. 삼국시대 유적에 발견되는 금동 신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동 신발은 우리나라 고유의
고대 금속 공예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유적에는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어허.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일본 오래된 고분에서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신발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조선시대 신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있을까요? 조선시대 학자 유이춘이 쓴 미암일기를 보면 예. 병으로 낙향할 것을 청한 유이춘에게 선조대왕이 명조과 흑화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신발을 선물하는 거, 네. 가까운 이들의 길을 앞으로 나갈 길을 서로 응원하고 새로운 길을 응원했다. 아. 왕이 준 선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을 응원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꽃길만 네네. 걸어 약간 이런 네, 거군요. 네. 네. 예나 지금이나 새 출발을 할 때 새 신발을 사주는 풍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장신구를 통해서 그 시절의 생활상과 문화를 알아봤는데요. 조선시대 장신구 유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네.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모든 물건은 물건마다 만들어지는 이유와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K한류를 만드는 중요한 문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서 그 해답을 찾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네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유물 속에 숨겨진 비밀, 조선시대 장신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북문화의 보물창고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